네, 안녕하세요. 한국정보과학교의 주관의 알고리즘 강의, 그래프 탐색 부분을 강의하게 된 카이스트 송준혁입니다. 우선 본 강의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은 그래프라는 구조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제 여러분이 문제풀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래프가 어떤 구조인지에 대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대상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구조들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 컴퓨터들의 통신 네트워크 구조라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비게이션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지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소셜 네트워크의 친구 관계, 사회 관계 등 굉장히 많은 구조들이 그래프를 통해 설명됩니다. 실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만큼 컴퓨터 과학적으로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 파고들어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연관이 되는 개념이고요. 컴퓨터 과학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간에는 그래프를 다루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과 그래프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그래프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그래프는 정점과 간선으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네, 수식적인 뭐 G는 V와 E, 정점 집합 V와 간선 집합 E의 튜플로 표현한다던가 그런 표현 방법들이 있겠다마는 이제 이 강의에서는 기초적인 수준에서 네, 엄밀함보단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밑에 설명되어 있는 그림처럼 이제 각각의 1, 2, 3, 4, 5로 번호가 매겨진 저 원들이 정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고 그 사이를 잇고 있는 선들이 간선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그래프이고요. 이제 그래프는 정점과 간선의 속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꼭 저렇게 번호가 이제 숫자로 번호가 붙은 정점에 아무것도 없는 선만 연결된 것이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예시들을 좀 보자면 맨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점에는 번호가 붙어 있고 보통 레이블드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리고 간선에는 보시다시피 방향이 있죠. 저렇게 방향이 있고 없고에 따라 유향 그래프, 무향 그래프 등으로 나눠 부르곤 합니다. 또 간선에 이제 방향뿐만 아니라 가운데 있는 그래프처럼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영어로는 웨이티드 그래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꼭 그래프라는 것이 이제 뭐 정점과 정점 사이에 간선이 하나만 존재하고 뭐 그런 조건만을 만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가장 오른쪽 그래프처럼 1번에서 1번으로 나가는 셀프 루프라고 부르는 형태인데요. 저런 간선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저렇게 1번과 3번 사이에 있는 간선처럼 한 정점상 사이에 여러 간선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저런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한 정점과 한 정점 사이에 하나의 간선만을 포함한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심플 그래프라는 형태로 부르고요. 네. 그래서 정점과 간선의 속성에 따라 지금 소개드리지 않은 종류 외에도 여러 형태들을 그래프라고 부르고요. 그래프라는 말은 이것들의 총칭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문제에 따라 주어진 그래프 형태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들을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인 그래프 탐색에 대해 배우는 것이 이번 강의 목표인데요. 탐색을 하기 이전에 그래프의 표현에 대해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이제 전산에서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코딩으로 들어가게 되면 왼쪽 그림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저장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림과 같은 형태니까 말 그대로. 그리고 저게 선형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배열 하나에 집어넣는다던가 그런 것들은 표현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입니다. 인접 행렬은 말 그대로 인접한 관계를 행렬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저 행렬이 왼쪽 그림의 인접 행렬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행과 열 번호는 생략했지만 이제 i행 j열이 1이면 둘 사이에 간선이 있는 것이고 0이면 간선이 없는 것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정점 2번과 정점 5번을 잇는 간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행 5열에는
1로 표현이 되어 있고 1번과 4번 사이에는 이제 간선이 없기 때문에 1행사열에는 0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형태의 표현을 인접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접 리스트는 이제 저걸 행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점마다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점들의 정보를 리스트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번 정점에는 2번, 3번, 5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1번 리스트는 2, 3, 5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저게 인접 리스트 표현입니다. 그래프의 표현에는 각각 장단이 있습니다. 일단 인접 행렬의 단점이라고 하면 가장 간단한 건데요. 간선의 수가 10만 개고 정점의 수가 10만 개인 그래프를 생각해 봅시다. 이걸 인접 행렬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10만 곱하기 10만짜리 행렬을 잡아야 할 텐데 그럼 이제 정점 개수의 제곱이니까 10만 제곱에 해당하는 메모리를 소모하겠죠?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구동하는 컴퓨터 환경에서 그 정도의 메모리를 감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제 반면 그에 대비해서 인접 리스트의 장점을 먼저 보면 인접 행렬에 비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점마다 연결된 그 간선의 개수만큼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정점 개수 10만 개, 간선 개수 10만 개라면 인접 리스트로 표현을 하면 딱 10만 개밖에 안 쓰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20만 개 정도 되겠지만.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에서 큰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올림피아드 문제들을 푼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풀이 분야에선 인접 리스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인접 행렬이 가지는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전에 일단 인접 행렬의 단점부터 마저 본다면 이제 메모리 문제랑 더불어서 이제 한 점에 연결되어 있는 점들을 순회하기 위해서 뭔가 조사를 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n개의 점을 다 보고 1인 것들을 추려내야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시간 소요가 있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접 행렬의 장점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가장 단순한 이유인데요. 직관적이고 간단합니다. 네, 인접 리스트 표현에 비해서 인접 리스트는 일단 그림에서의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약간 관리하기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인접 행렬 같은 경우는 그냥 둘 사이 간선이 있다 없다를 저장하고 있는 단순한 테이블이기 때문에 훨씬 직관적이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의 구현에 대해서 실제 코딩상에서의 구현을 얘기해보면 인접 행렬이야 뭐 특별히 말할 것이 없는 그냥 2차원 배열 하나 잡고 1형으로 체크하면서 쓰면 되겠죠. 불리언으로 이제 true, false 쓰면 될 거고 이제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1, 0을 쓰는 대신에 가중치와 간선이 없는 곳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응용이 있겠지만 다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리스트 같은 경우는 결국 인접 행렬에 비해 메모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선 이제 C++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의 벡터 같은 동적 배열 등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 동적 배열이 아니라고 하면은 한 정점에 연결될 수 있는 간선의 개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미리 다 잡아두면 결국 인접 행렬이랑 다를 게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벡터 같은 동적 배열 구조를 활용해서 동적 배열을 정점의 개수만큼 잡아두고 정점마다 이제 연결된 리스트를 관리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인 그래프 탐색에 대해 얘기를 해볼 텐데 그래프 탐색은 말 그대로 그래프를 다루는 가장 기초적인 도구로 탐색하는 것입니다. 탐색이라고 하면 이제 정점들을 연결 관계에 의거해서 일정한 순서대로 조사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방문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그래프 탐색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DFS랑 BFS가 있습니다. 이것들만 가지고 이제 매우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사실 거의 웬만한 문제들에서 올림피아드 수준의 웬만한 문제들에서 DFS와 BFS를 벗어난 다른 탐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뭐 응용들이고요. 결국 이것들의 응용만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DFS는 깊이 우선 탐색의 약자입니다. Depth First Search이고요. 이제 각 정점에서 이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정점에서 현재 갈 수 있는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방문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바로 그 점으로 이동해서 방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방문이 불가능해지면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걸 반복하는 게 깊이우선 탐색인데요. 네,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제 자 왼쪽의 그래프에서 3번에서 시작하는 DFS를 한다고 해봅시다. 이제 뭐 같은 갈 수 있는 점이 여러 개면 번호가 작은 것부터 간다고 했을 때 현재 3번에 있고 이제 3번을 방문합니다. 3을 찍고요. 갈 수 있는 1, 4 중에 1을 먼저 간다고 했을 때 1번으로 이동하고 1번에서 이제 2번과 5번을 갈 수 있기 때문에 1번에서 2번으로 이동하고 2번에서 5번으로 이동하고 5번에서는 이제 1번이 이미 방문한 정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서 2로 돌아가고 2번에선 1로 돌아가고 1번은 3으로 돌아가고 3번에서 4를 방문하고 이제 더 이상 방문할 수 있는 정점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번까지 모든 탐색을 마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 순서는 3, 1, 2, 5, 4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깊이 우선 탐색입니다. 이제 깊이 우선 탐색이라는 이름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정점들을 계속해서 쭉 탐색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구현 방식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재귀함수를 사용해서 구현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귀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DFS의 인자를 현재 있는 정점이 어디인지를 인자로 받는 다음에 거기서 방문을 하는 것을 그냥 DFS를 그 방문할 정점 번호를 넣어서 콜해주는 방식으로 하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이것이 깊이 우선 탐색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너비 우선 탐색, 이 BFS 서치고요. 브레스버스 서치입니다. 깊이 우선 탐색처럼 너비 우선 탐색에선 깊이 우선 탐색처럼 쭉 들어가지 않고요. 각 정점에서 현재 갈 수 있는 정점들을 찾는 건 맞는데 바로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문 예정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에 넣습니다. 이후 리스트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방문합니다. 이제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3번에서 시작하는 BFS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3번에서 1번과 4번을 갈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4번을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스트에서 맨 앞에 있는 1번을 뽑아서 1번에서 갈 수 있는 게 2번과 5번이 있기 때문에 2와 5를 뽑아서 이제 놓고 2, 5, 이제 3, 1, 4, 2, 5 여기 적혀있는 3, 1, 4, 2, 5가 결국 방문 예정 리스트가 완성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1번 방문하고 4번에서는 이제 아직 방문 안 된 곳은 없기 때문에 넣지 않고 방문하고 끝. 이제 2번과 5번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넣을 건 없기 때문에 방문하고 끝. 결과적으로 BFS 순회 순서는 3, 1, 4, 2, 5가 됩니다. 네.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서 몇 가지의 그래프에 대해 더 생각을 해보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름대로 너비 중심으로 점점 넓어지는 범위가 특징입니다. 구현하는 방식은 그냥 저 방문 예정 리스트가 하는 동작을 생각해보면 이제 리스트의 맨 뒤에 뭔가를 추가하고 리스트의 아직 조사하지 않은 맨 앞을 조사해서 뭐 차례대로 작업한다라는 특성에 맞게 저 방문 예정 리스트는 사실 그냥 q 자료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냥 q를 사용해서 구현해주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를 q를 사용해서 구현하면 되고요. 네, 이것이 BFS였습니다. 둘이 대비되는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직관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비우선 탐색의 한 응용에 대해서 이제 한 응용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응용이기도 한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FS는 가중치 없는 그래프상에서 거리를 알려줍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 아까 전에 사용했던 이 그래프에서 2번 정점과 다른 정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고 해볼게요. 자, 처음 2번 정점을 넣을 때 2번과 2번의 거리는 당연히 0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 2번 정점에서 1번과 5번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Q에 1번과 5번을 넣을 것입니다. 이때 2번에서 한 칸 움직여서 1번과 5번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번과 5번의 거리가 1이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Q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에서 3번을 갈 수 있는데 1번까지의 거리가 1이었고 1번에서 3번으로 한 칸 이동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3번까지의 거리를 2라고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큐에 넣고요.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넘겨주면서 너비우선 탐색을 진행하면서 거리를 갱신해주면 그래프 사이에서 그래프 상에서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 이제 1, 0, 2, 3, 1이라는 저 정점 옆에 적혀 있는 숫자는 2번 정점과의 거리가 되고요. Q에서도 그 거리가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순서대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응용해 봅시다.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요. 격자가 하나 주어진다고 했을 때 격자에서 막혀있는 칸들이 있고 상하좌우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 특정 칸에 특정 한 가지 이동하는 최단 경로를 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 격자라는 구조를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면 웬만한 구조들은 사실 그래프로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격자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왼쪽 그림 같은 격자를 이제 오른쪽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방문할 수 있는 점 칸들을 정점으로 표현하고 칸과 칸 사이를 가는선으로 그리면 저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 그래프에서 너비우선 탐색 BFS를 실행해주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너비우선 탐색과 깊이우선 탐색의 그래프 탐색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 그래프의 기본적인 정의와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비우선 탐색의 응용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프에 대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자 카이스트 송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